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워싱턴 DC는 영하 2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 건물 앞 계단에는 새벽부터 취재진이 줄을 섰습니다. 이날 나올 판결 하나가 미국이 1년 동안 걷어온 관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6대 3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정책이 한 줄의 판결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6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메라 셔터가 터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문을 닫은 지 8시간. 그 사이에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손대지 않았던 법률이 꺼내졌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 뒤에는 2년 전부터 설계된 41페이지짜리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관세는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930년에 서명 한 장이 세계 무역을 3분의 2로 무너뜨린 이야기부터 96년 뒤 같은 도구를 다시 꺼낸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장바구니까지 그 충격파가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96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처음 휘두르고 자기 발등을 찍은 날로 1930년 6월 17일 백악관 집무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참나무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습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2만여 개 수입 품목에 평균 59%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었습니다. 1929년 주가 대폭락 이후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자 의회는 외국 물건부터 막으면 우리 공장이 살아난다는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펜을 들기 전 이례적인 봉투가 도착합니다. 미국 전역의 경제학자 1028명이 연명한 탄원서, 하버드, MIT, 시카고, 컬럼비아, 학파도, 정치 성향도 다른 학자들이 한 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지의 핵심은 세 줄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가 보복할 것입니다. 보복은 미국 수출을 죽일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후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참모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 왜 1028명의 학자보다 의회 다수파의 손을 잡은 이유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대공황의 공포 속에서 다음 선거가 4개월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경제학자 1028명의 경고보다 급했습니다. 후보는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을 선택한 겁니다. 체스판에서 한 말을 공격적으로 전진시키면 상대도 말을 움직입니다.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캐나다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미국산 계란, 신발, 목재 등 16개 품목의 즉각 보복 관세. 캐나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듬해에는 미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관세를 더 올립니다. 영국은 1932년 오타와 회의에서 영연방 국가끼리만 특혜 관세를 주는 제국 특혜제를 도입합니다. 미국은 영연방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프랑스, 독일이 자체 장벽을 세우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뒤따릅니다. 2년 안에 20개 넘는 나라가 저마다의 관세 벽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5년, 세계 교역량의 66%가 증발합니다. 미국 수출은 23억 달러에서 7억 8,400만 달러로 3분의 2 넘게 사라졌습니다. 수입을 막아서 공장을 살리겠다던 법이 수출기를 끊어서 공장을 죽인 겁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집니다. 캔자스 밀밭에서는 곡물이 익어도 실어 나를 곳이 없어 밭에서 썩어갑니다. 팔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숫자를 말해줍니다. 1930년 8%, 1931년 16%, 1932년 25%, 3년 만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빵 배급소 줄이 3블록을 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관세가 경제를 지키겠다던 약속은 대공황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약속합니다. 다시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말자.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에 서명합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관세를 서로 낮추고 한 나라에 준 혜택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약속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로 발전하면서 80년 가까이 세계 무역의 뼈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 안에서 뼈대를 세운 미국에게 조용히 쌓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온 동네에 빌려줘야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빌려주지 않으면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계속 빌려주면 자기 통장이 바닥납니다.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구조. 기축통화국 미국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달러를 쓰려면 미국이 달러를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달러를 밖으로 보내려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야 합니다. 적자가 필연적인 구조. 1960년대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이걸 정확히 예언합니다. 기축통화국은 적자를 피할 수 없고 적자가 쌓이면 그 통화의 신뢰가 무너진다. 트리핀 딜레마.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미국은 1975년 이후 단 한 해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50년 연속 적자. 그리고 2025년 미국의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한국 시청자의 감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9,015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1,220조 원. 한국 국가 예산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적자 위에 빚이 올라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부채 36조 달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매달 내는 이자가 월급을 넘어선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연간 이자 지출 1조 달러 이상. 이 금액은 2025년 미국 국방 예산 8,8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군대보다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 누군가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2024년 가을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헤지펀드 사무실에서 한 경제학자가 노트북을 열고 41페이지짜리 문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미런,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트럼프 일기 때 재무부 경제정책 수석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정부를 떠난 뒤에는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로 일하면서 맨해튼 인스티튜트에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이론과 정책 실무를 동시에 아는 사람. 2024년 11월 트럼프 재선 직후 그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A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월가가 주목한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미런이 지명 전에 허드슨 베이 캐피탈 명의로 이미 공개한 보고서 한 편이었습니다. 제목은 세계 무역 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41페이지. 이 문서에 마러라고 하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 이름을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붙인 겁니다. 왜 하필 플라자였을까요? 1985년 9월 22일 일요일 뉴욕 센트럴파크 남쪽 끝 59번가에 있는 플라자 호텔. 미국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 4명을 이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불러 모읍니다. 당시 달러는 5년간 50% 넘게 절상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수출이 안 되고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커의 제안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달러를 같이 내리자. 5나라가 합의합니다.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해서 달러를 떨어뜨리기로. 2년 뒤 달러 대비 엔화는 240엔에서 120엔으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엔고, 엔화 강세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가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넘치는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립니다. 도쿄 한복판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지는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1989년 거품 붕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에겐 성공이었지만 일본에겐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2024년에 미런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가 보고서를 쓰면서 계산했을 핵심 문제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성공한 건 일본과 서독이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자발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위안화를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런의 설계도에는 협조가 아니라 압박이 핵심 도구로 들어갑니다. 권투 시합에서 1라운드에 바디블로를 계속 넣습니다. 상대의 가드가 내려갈 때까지. 2라운드. 가드가 흔들리면 상대의 자세가 무너집니다. 3라운드. 결정타. 미런의 설계도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1단계.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 바디블로.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서 상대국 수출을 압박합니다. 2단계. 관세 압박을 버티지 못한 상대국이 통화를 절상하거나 시장이 알아서 달러를 약하게 만듭니다. 가드 무너뜨리기. 3단계. 약해진 달러 위에서 핵심 수를 둡니다. 3단계가 이 설계도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미런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제로 쿠폰 채권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로 쿠폰 채권이란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대신 만기의 원금을 돌려주는 채권입니다. 100년 뒤에 이자가 없으니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가 100년이니 사실상 나중에 갚겠다와 비슷합니다. 비판자들은 이걸 사실상의 디폴트라고 불렀고 미런은 자발적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말 앞에 관세라는 압박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채권 교환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이 설계도를 받아든 사람에게 관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 4월 부동산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합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이 나라는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8년에 일본이 2025년에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40년 가까이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런의 보고서는 그 확신에 학문적 뼈대를 입혀준 겁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가 택한 도구는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습니다. 197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해외 자산 동결, 금융거래, 차단 같은 경제 제재용입니다. 5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대통령들이 67차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 법을 썼지만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남쪽 국경의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이 비상사태라는 논리로 이 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10%, 캐나다 25%, 멕시코 25%,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 부른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는 나라별 관세율이 적힌 커다란 보드판을 들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교역국에 10%에서 50%까지 상호 관세.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S&P 500이 4.8% 폭락합니다. 그 다음 날 5.97% 추가 하락. 이틀 만에 미국 증시에서 약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급격한 3일간의 낙폭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블룸버그는 그날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해방의 날 다음에 온 괴멸의 날. 그런데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이 34%로 맞받아칩니다. 트럼프가 올립니다. 84%. 중국이 다시 보복합니다. 4월 9일 대중국 관세가 145%에 도달합니다. 물러나면 지는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바로는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파는 양이 미국이 중국에 파는 양의 4배다. 관세전에서 중국이 더 많이 잃는다.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속 물건 하나하나에 붙는 세금이 물건 원가보다 비싸지는 지경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에는 두 개의 손이 있었습니다. 한 손은 중국을 향해 끝까지 올렸지만 다른 손은 동맹국에게 90일 유예를 줍니다. 유예 기간의 투자를 약속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구조. 실제로 4월 9일 같은 날 트럼프는 중국에 145%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국가들에게 90일 유예를 발표합니다. 적에게는 주먹을, 아군에게는 거래를 건넨 겁니다. 2025년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합의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70조 원. 한국 GDP의 약 15%입니다. 11월에 세부 내용이 공개됩니다. 2천억 달러는 미국 전략 산업에 직접 투자,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확장, 삼성 SK의 반도체, 설비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1,000억 달러는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구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방산 펀드 조성.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가속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 뒤에서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을 겁니다. 관세 10%포인트를 낮추기 위해 GDP의 15%에 해당하는 수표를 써넣은 겁니다. 동시에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는 주주총회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관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지도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밀원의 설계도대로라면 1단계 관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은 압박받고 동맹국은 투자를 약속하고 그런데 설계도에 없는 세 번째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일리노이주 버노닐스. 인구 2만 6천 명의 작은 도시에 러닝 리소시스라는 교육 완구 회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수학 교구, 과학 실험 키트를 만드는 중소기업.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합니다. IEPA 관세가 붙자 하루아침에 부품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이 회사가 소송을 겁니다. IEPA는 자산 동결용이지 관세법이 아닙니다. 여러 주의 검찰총장과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도 별도 소송으로 합류합니다. 법정에서 양쪽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 IEPA에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관세는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소송을 건 기업들 측 관세는 세금이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 IEPA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는 없다.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으로 관세를 매긴 적이 없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판결합니다. 위법. IEPA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선수가 계속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행정부가 상소하는 동안 관세가 계속 거치기 때문입니다. 8월 29일 항소법원도 같은 결론. 위법. 그래도 관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미국 수입업자들이 낸 관세는 매달 수십억 달러씩 쌓입니다. 대법원 구두변론이 열린 2025년 11월 5일까지 누적 징수액 1,335억 달러. 판결이 나온 2026년 2월 20일 기준 최소 1,600억 달러. 한국 돈 약 215조 원. 만약 위법이 확정되면 이 돈 전부가 돌려줘야 할 세금이 됩니다. 2026년 2월 20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대법원 법정.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읽기 시작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집니다. 대통령은 무제한적 금액, 기간,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초월적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러한 권한에는 의회의 명확한 수건이 필요합니다. IEPA에는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법률에서도 의회가
규제하다라는 단어를 과세 권한의 수건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I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6대 3점,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고서치, 베러, 잭슨, 보수 판사 셋과 진보 판사 셋이 같은 줄에 섰습니다. 반대 의견은 토머스, 캐버노, 알리토, 캐버노 판사가 63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이 한 줄로 무효가 된 관세의 규모, 향후 10년간 1조 4천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세수의 3분의 2가 한 줄의 판결로 증발합니다. 이미 징수된 1,600억 달러는 환급 대상,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환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밀원의 설계도 1단계가 법원이라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6시, 도입부의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트럼프는 IEPA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과 동시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이번 도구는 1974년 무역법 섹션 122점,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상관세 권한입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이후 50년 넘게 어떤 대통령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10% 전면 관세, 150일 시한. 이틀 뒤 2월 22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 줄을 올립니다. 15%로 올린다. 섹션 122의 법적 상한이 바로 15%입니다. 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2월 24일 발효, 만료일 7월 24일, 150일입니다.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그런데 15% 임시 관세로는 IEPA가 걷던 세수의 절반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세금 연구기관 CRFB에 따르면 섹션 122 15% 관세의 2026년 예상 세수는 500억 달러, IEPA 관세의 2026년 예상 세수 1,400억 달러의 36%에 불과합니다. 섹션 122는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150일 안에 더 큰 관세를 세울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섹션 300일 조사를 개시합니다. 대상은 16개국, 중국, EU,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 브라질. 명분은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불공정 무역 관행. 이틀 뒤에는 강제노동 관련 300일 조사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개시됩니다. 한꺼번에 76건의 300일 조사가 터진 겁니다.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섹션 300일은 IEPA와 다릅니다. 조사 기간 최대 12개월, 결과에 따라 25% 이상의 관세 부과 가능, 한 번 붙으면 4년 유지. 트럼프가 2018년 일기 때 중국의 300일로 매긴 관세는 바이든을 거쳐 2026년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8년째 150일짜리 임시 관세가 끝나기 전에 영구적 관세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300일 조사 완료 목표 시점이 7월 24일입니다. 섹션 122 관세가 만료되는 바로 그날, 임시 관세가 끝나는 날 영구 관세의 근거가 나오도록 날짜를 맞춘 겁니다. USTR과 트럼프가 동시에 이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계입니다. 그럼 1년간의 관세 전쟁은 실제로 무엇을 바꿨을까요? 가장 큰 명분이었던 무역 적자. 2024년 9,035억 달러에서 2025년 9,015억 달러. 차이 20억 달러. 0.2%. 상품 무역 적자만 놓으면 오히려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관세를 걸기 전에 기업들이 앞당겨 수입한 밀어넣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자는 줄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냈습니다.
2025년 미국 가구당 평균 관세 부담 약 $1,000, 한국 돈 약 135만 원.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대부분은 외국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했습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024년 약 2%에서 2025년 약 10%로 1946년 이후 최고치 80년간 내려왔던 장벽이 1년 만에 5배로 올라간 겁니다. 관세는 걸렸고 법원이 막았고 다시 다른 관세가 나왔고 적자는 그대로이고 미국 가정은 $1,000를 더 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파의 한가운데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26년 4월 현재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붙는 관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닥에 섹션 122 전면 15%가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섹션 231호 철강 알루미늄의 25%, 자동차 대형 트럭의 25%가 별도로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아직 직접 타격이 없지만 232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날렸어도 232는 국가안보, 근거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국이 겪은 관세의 흐름을 따라가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25% 올라갑니다. 7월 한미딜로 15% 내려갑니다. 11월 세부 합의로 자동차 15%, 반도체 우대 유지,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가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합니다. 급상승. 2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 통째로 무효. 급하강. 그리고 지금은 섹션 122의 15%, 1년 사이에 5번. 이걸 한국 자동차 산업으로 번역합니다. 현대기아는 미국에서 연간 약 170만 대를 판매합니다. 이 중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건너간 차에는 25%의 232 관세가 붙습니다. 15%와 25%의 차이, 차 한 대당 $1,500에서 $2,000, 170만 대를 곱하면 연간 25억에서 34억 달러의 이익 차이가 납니다. 관세율 10%포인트가 기업의 연간 수익 구조를 좌우하는 숫자입니다.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가 2030년까지 미국 판매분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입니다. 반도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2026년 1월 AI 칩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삼성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직접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딜에서 반도체에 대한 우대 조건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섹션 232 반도체 조사가 진행 중이고 300일 조사에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 국회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트럼프가 1월 26일에 약속을 안 지켰다며 25% 인상 위협을 한 지 45일만 국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움직인 건 그만큼 관세 위협의 무게가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직후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3월 11일 시작된 섹션 301 조사 16개국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 완료 목표가 7월 24일. 섹션 122가 만료되는 바로 그날. 투자 특별법으로 막은 문 옆에 301이라는 새 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가 2026년 한국 GDP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합니다. 원래 전망 2.2%에서 1.6%로 0.6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GDP가 약 1,700조 원입니다. 0.6%포인트는 약 10조 원. 10조 원이 사라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수출 기업의 매출이 줄면 하청업체 발주가 줄어듭니다. 발주가 줄면 경기도 안산이나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공장에서 야근이 사라집니다.
야근 수당이 빠진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누군가가 이번 달 아이 학원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GDP 0.6%포인트는 경제 교과서 속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탁 위 대화 주제가 바뀌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지갑에도 이미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면서 해외 직구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장 납품가가 올라가고, 납품가가 올라가면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관세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 화면을 벗어나 장바구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원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1단계, 대규모 관세 부과 실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하지만 대법원이 가장 큰 조각을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건 섹션 122의 15%, 7월 만료와 섹션 232의 제품별 관세뿐입니다. 1단계는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2단계, 달러 약세 유도. 달러는 실제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밀원의 설계대로 압박에 의한 약세인지, 관세 불확실성이 만든 시장 불안의 부산물인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처방전대로 먹은 약이 아니라 열이 나서 자연스럽게 땀이 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단계, 100년 제로 쿠폰 채권으로 부채 구조 조정. 2026년 4월 현재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백지입니다. 세 단계 중 완전히 작동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단계 반쪽, 2단계 불명, 3단계 미착수. 그런데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IEPA가 막히면 섹션 122점, 122가 끝나기 전에 301점, 도구를 바꿔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1930년 후보가 경제학자 1028명의 경고를 무시했듯 2026년 트럼프는 대법원 판사 6명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8시간 만에 새 도구를 꺼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7월 24일 300일 조사가 한국에 우호적으로 결론납니다. 투자특별법이 트럼프를 만족시켜 현재의 15% 선이 유지됩니다. 반도체 우대 조치가 이어지면 한국 수출 기업의 피해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뭅니다. 300일 결과 한국의 20에서 25% 수준의 새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마진이 줄고 수출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서두릅니다. 환율은 1,400원대에서 출렁이고 소비자 물가의 연 0.3에서 0.5%포인트 추가 압력. 마트에서 수입 과일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는 정도입니다.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 최악. 미중 갈등이 다시 폭발합니다. 중국에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동맹국에도 파편이 튑니다. 한국의 25에서 30%. 여기에 환율 절상 압력까지 겹칩니다. 원화가 달러당 1,500원을 넘기면 해외여행 환전할 때 지금보다 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동네 빵집 식빵 한 봉지가 500원 올라갑니다. 울산 자동차 공장의 특근이 사라지고 거제 조선소의 신규 발주가 밀립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에서 이번 달은 발주가 없다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GDP 하락폭이 한국은행 추산을 넘어서면 그건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퇴직금 계산 시점이 앞당겨지는 현실이 됩니다. 96년 전 후보는 1028명의 경고를 무시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96년 뒤 트럼프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뒤 8시간 만에 새 펜을 들었습니다. 도구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관세 하나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은 96년 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7월 24일, 섹션 122가 만료되는 날이자 섹션 300일 결과가 나올 날입니다. 그날 이후 세계 무역의 지도가 어떤 모양이 될지, 한국이 그 지도 위 어디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밀원의 설계도에서 관세는 분명히 도구였습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부채를 줄이고 제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
그런데 도구가 법원에 막히자 다른 도구를 꺼내고 150일 뒤에 사라지니 또 다른 도구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관세는 여전히 더 큰 목표를 향한 도구인 채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관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